안녕하세요. 2017년 9월의 컨스피러시 뉴스 일부입니다. 오늘도 큰 사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미국의 샤르츠벨 사태, 태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워낙 큰 사건들이라 내용이 많아서요. 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음모들이 많아서요. 제가 지루해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북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방송에서 윌리엄 앵달 씨의 칼럼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정치평론가 앵달 씨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제임스 릴리와 나눈 대화를 배경으로 쓴 매우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릴리 씨는 예일 대학의 스컬앤본스 출신으로 CIA에서 근무했었고 외교관으로 중국에 체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CIA 국장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올랐던 조지 부시 시니어의 측근이었죠. 앵달 씨는 와인을 몇 잔 마신 릴리 씨가 아마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자신에게 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물론 그 말은 김정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거 방송과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칼럼의 핵심은 바로 릴리 씨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만약 북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7함대를 해당 지역에 주둔시키기 위해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했을 겁니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설국열차의 주인공 크리스 에반스가 맡은 역인 커티스는 기차의 꼬리칸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젊은 행동대장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노인인 길리엄에게 가르침을 받고 기차의 가장 앞칸에 있는 절대자 윌포드를 향한 마지막 반란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기차의 첫 칸에 있는 윌포드에게까지 마침내 도달한 커티스는 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윌포드와 길리엄이 함께 혁명을 준비했고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서로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국열차는 많은 상징을 담은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영화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린다면 윌포드가 의지한 길리엄은 쉽게 말해 윌포드의 한편, 둘은 같은 편이었던 것이죠. 이걸 영어로 Controlled Op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통제된 대립, 의도된 대립, 보여주기 위한 대립이죠. 현실 정치에서 컨트롤 어포지션은 존재합니다. 미국에 의해서 찾아본다면 양당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두 당은 두 개의 당으로 위장한 하나의 당입니다. 정권을 잡은 공화당 대통령인 조지 W. 부시가 전쟁을 원하든 민주당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전쟁을 원하든 상대 당은 항상 찬성합니다. 사실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큰 이익이 달려있는 아젠다에 대해 두 당은 큰 충돌 없이 합의하죠. 북한의 권력자 김정일이 사망한 것은 2011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후계자는 김정은으로 예정되어 있었죠. 김정일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2012년 1월 16일 미국의 AP통신은 평양지국 개설을 발표합니다. 서양의 국제 언론사가 북한의 지국을 개설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2013년 2월 26일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다큐멘터리 제작팀 할렘 농구단과 함께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농구 외교로만 알려졌고 이때 찍은 영상은 미국의 HBO에서 방영됩니다. 두 번째 방문은 같은 해 9월 3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12월 19일이었고요. 2014년 1월 6일에는 네 번째 방문을 합니다. 로드먼은 네 번째 방문을 한 지 두 달이 지나서 CNN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15년형을 받고 투옥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에 관해 김정은에게 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로드먼은 배 씨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그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로드먼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한 후 비난을 받자 로드먼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고는 2014년 1월 18일에 알코올 재활센터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가 문제였던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나중에 케네스 벤은 다행히도 석방이 되는데요. 그의 석방을 위해 미국 대표로 평양을 방문한 인물이 CIA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였습니다. 케네스 벤의 동생은 자신의 오빠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드먼의 북한 방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이 2년 반 만인 2017년 6월 12일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방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로드먼은 우리 둘이 모두 필요로 하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내가 평양에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로드먼은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방문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한 2013년 2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악화된 듯 보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아직도 정확히 로드먼의 방문 목적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복되는 방문이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로드먼이 단순히 김정은과의 친분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로드먼은 할렘 농구단 그리고 전 NBA 스타들을 동반하고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방문이 이런 단체들을 동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케네스 베에 대한 발언을 한 후 ESPN에 출연하여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난 사람들이 나를 악마나 사악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해롭게 했다면 사과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가 북한에 간 이유를 전부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줬으면 합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음주 때문에 재활에 가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고 재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사람들이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목적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목적은 말하지 않고 있고요. 알코올 재활에 들어가지만 자신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앵달 씨의 해당 칼럼을 컨스피러시 뉴스에 소개한 바로 다음날 평범해 보이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북한의 미사일 화성 12호는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엔진을 사용했다. 이 기사는 그 전날의 기사만큼 여러분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앵달 씨 칼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띵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성공이 우크라이나산 엔진 때문으로 보인다는 연구를 내놓은 것이었죠. 국제전략연구소의 마이클 엘먼 박사는 사거리가 3,000km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를 거듭하던 북한이 최근 2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호 발사에 성공한 원인이 RD-250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의 엔진인 RD-250을 생산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에 있는 유즈마시 공장이었죠. 이곳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도 소련식 미사일을 제조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보부를 이용한 8월 14일 기사에서 이 공장에서 RD-250이 불법으로 북한으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요, 이를 부인하는 성명을 바로 발표합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자극적인 정보는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마도 자신의 범죄를 위장하려는 러시아 비밀정보부의 선동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국제사회에 헌신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무기와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고 10일이 지난 8월 24일에 CNN은 북한 스파이 2명이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을 훔치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 기사에는 우크라이나 보안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했다는 CCTV 영상까지 첨부됐죠.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북한 간첩을 잡기 위해 수개월 동안 상황을 조성했고 결국 CCTV를 설치한 창고로 이들을 유인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언론사들도 보도한 이 기사의 영상에는 동양인들이 산속에 있는 한 오두막에 들어가 책상에 문서들을 펼쳐놓고 준비한 카메라로 찍다가 체포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정부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사일 엔진의 설계도를 산속 오두막에 보관하고 북한 스파이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북한의 스파이가 책상에 다리 하나를 걸치고 비스듬히 앉아 성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 여러분이 영상을 직접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과 관련된 컨트롤 어포지션 가설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2014년 2월 쿠데타에 의해 국민이 설출한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신나치주의자인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끄는 우익 정부가 들어선 사실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권력 이동을 중개했다라고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에 미국이 관여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RD-250 엔진의 도입으로 마침내 성공했는데 우연히도 우크라이나에 친미 정부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만에 하나 이 가설이 팩트라고 해도요. 북한이 미국과 마냥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서로의 존재가 필요한 시기에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북한과 한국은 항상 적대 관계로 보였지만 1997년 12월에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 측의 3명의 인사가 중국에서 북한과 접촉을 갖고 휴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요청했다가 폭로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입니다. 종종 국제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CIA 고위 관리인 릴리 씨의 발언이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유효하다면 미국은 현재의 북한과의 계획된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사드 배치? 아니면 트럼프의 트윗으로 알려졌듯이 추가적인 무기 판매? 또는 북한을 돌발 행동의 구실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닐까요? 만약 전술핵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이 전술핵은 과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일까요?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북한의 대표적인 친중 인사인 삼촌 장성택을 축출한 후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과거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이 매번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행동이죠. 제가 특사로 북한을 3차례 방문했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성명을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런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주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김일성, 김정일을 만났을 때 북한은 일관된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의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경제 제재를 끝내며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통해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군사적 도발로 평화 조약 체결을 끌어낸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껏 발표한 성명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의외로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일부만 언급하거나 좀처럼 다루지를 않았었죠. 우리는 지금껏 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조약을 왜 체결해 주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유명 석학인 노엄 촘스키 박사가 올해 4월에 디모크리시 나우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직장을 MIT에서 애리조나 주립대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럼 인터뷰의 일부를 해석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어체라서요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촘스키 박사입니다. 사실 무시된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가끔 이것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매우 단순한 제안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 시스템, 즉 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시스템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트럼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오바마도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같은 제안을 받았었죠. 201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즉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가 때문입니다. 담례로 미국이 북한의 국경에서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끝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에서 핵 능력을 보유한 B-52 비행기와 폭격기, 국경 근처로 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인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텐데요. 그러나 북한은 아주 오래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말 그대로 미국의 폭격에 의해 납작해진 때가 있었죠. 말 그대로 공격 대상이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걸 기술하고 있는 미군의 공식 역사 기록인 에어 쿼럴리 리뷰를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매우 생생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표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가 결정한 것은 큰 댐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중대한 전쟁 범죄입니다. 누렌버그에서 그런 행위는 교수형을 받았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댐을 폭파하자 커다란 물줄기가 계곡을 쓸어버리고 벼를 파괴했습니다. 벼는 아시아인들에게 생존의 대상입니다. 황홀경에 빠진 인종주의자적 발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걸 읽고 감상해야 합니다. 북한인들은 그걸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핵 능력이 있는 B-52기가 다른 위협적인 군사 행동과 함께 그들의 국경에 뜨면 북한 사람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그들은 정권과 국가를 사실상 파괴로부터 잠재적으로 억제하는 수단 같은 걸 지속해서 개발합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북한 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인간의 역사에서 최악의 정부일 테지만 이건 여전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파괴 위협을 끝낼 협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신에게 답을 맡기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일은 당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흔히 그렇듯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전부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꽤 흥미로운 역사죠. 클린턴 시절인 1993년에 북한은
중동으로의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협정을 이스라엘과 맺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과 세계의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클린턴 행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이스라엘을 압박하여 협정에서 철수하도록 했을 겁니다. 북한은 첫 번째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응수하겠죠. 나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요. 그건 6.25 전쟁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왜 한국 전쟁이 현대사의 가장 치명적인 전쟁 중 하나였는가라는 데런 카바나시의 글을 보면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떨어뜨린 폭탄의 총 합계가 50만 3천 톤이었습니다. 50만 3천 톤이요. 그런데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북한에 떨어뜨린 폭탄은 이보다 더 많은 63만 5천 톤이었다고 하죠. 북한의 미국에 대한 공포는 이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호주 출신으로 여러 국제 언론인 상을 수상한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잔 필저 씨도 RT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RT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제재도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북한의 주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무기를 만들려는 변명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필저 씨가 대답합니다. 보시죠. 문제는 북한이 아닙니다. 문제는 러시아도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도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과거에 많은 협정들이 있었고 1992년, 1994년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한국을 비핵화하기 위한 협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고 당신은 이것을 넓게 보셔야 합니다. 사실 미국의 봉쇄 작전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 첫 번째 냉전 시대 동안 소련의 봉쇄에 대해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미국의 봉쇄였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봉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테인먼트인데요. 한 적대국을 대상으로 그 주변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걸 뜻합니다. 컨테인이 이제 가둔다는 뜻이거든요. 그 컨테이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네,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공격당했을 거라는 걸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는 북한에게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생겼을 테죠. RT가 질문합니다. 중국이 유엔의 제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신은 중국이 평양에서 나온 최근 행동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중국은 대개 미국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항상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을 거친 이와 같은 제재들은 중국은 우회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화폐와 중국 회사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재는 효과가 없습니다. 중국의 주된 염려는 평양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죠. 그것이 항상 중국의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의 제재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왜 유엔이 북한의 가장 큰 해외 돈의 흐름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유가 아니라요. 큰 군대를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요? 답변하십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들은 북한에게 어쨌든 효력이 없습니다. 북한은 여러 해 동안 생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포위가 된 상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떠한 이런 제재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석유가 부족하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중국은 다른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북한인들과 거래하는 대신 북한에 있는 중국인 사업가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모든 제재가 그렇듯이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재는 이 전체 토론에서 무관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 사이의 평화 조약입니다. 네, 필저씨 인터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방송은 주류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들만이 정답이라고 또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 이야기라면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요. 북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린다면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겉으로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각자가 모두 실리를 챙기는 상황에 있을 수 있으며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의 열쇠는 북한이 아닌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을 미국이 수락하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을 이미 과거 수차례 거절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오랜 정책 때문입니다. 그건 미국이 경계하는 국가에 대한 컨테인먼트 정책, 포위 정책이죠.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입니다. 현재 북한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현 문제의 열쇠를 북한과 특히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정부가 뭔가 시도는 해보지만요.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요.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와는 달리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기회로 이용하고 그런 모습이 목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은 많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블랙혹 다운을 쓴 미국의 유명 저술가 마크 보우든 씨의 6월 19일 디 아틀란틱지에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셨는데요. 미국 정부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북한 사태를 다루는 방법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총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방. 예방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의미합니다. 공격해서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김정은 정권을 끌어내리는 거죠. 두 번째, 압박. 원문은 나사를 조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 타격을 뜻합니다. 이 제한적 타격의 목적은 김정은을 권력에서 물러나게 하고 ICBM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권 교체. 말 그대로 김정은의 측근을 이용해서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친화적인 정부를 세웁니다. 네 번째, 수용. 김정은의 무기 개발을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여 더 넓은 영역까지 확대되기 전에 제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이 응답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처리를 기대하지만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팍스뉴스에 출연한 은퇴한 공군 대령인 토마스 맥키너니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고를 찾고 확보하는데 30일에서 6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예상되는 반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핵시설 등의 제한적인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반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이 조금만 잘못 계산되어도 북한은 정권 교체 시도로 보고 한반도의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는 국민들의 의견이나 희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선택하는데 한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의 경우 공식적으로 모두 부인되었지만요. 3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시나리오로 가상훈련을 가졌다는 설이 있었고요. 5월에는 한국의 국정원과 CIA가 꾸민 암살 계획을 실패시켰다고 북한이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암살 시나리오가 어려운 이유는 북한 정권의 폐쇄성으로 인해 김정은 주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예정된 행사를 위해 나타날 때 크루즈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내부자만이 미리 알 수 있는 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진 중국을 이용하여 김정은에게 원한을 가진 주변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암살이 성공한다고 해서 다음 지도자가 더 낫다고 미리 판단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의 경우 미국은 북한이 언젠가 ICBM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락이라는 건 이걸 현실적으로 인정하자는 거죠.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비싸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의 기술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여기에 전념한다면 어느 나라나 언젠가는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고립되어 있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경제적 압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요. 이 글은 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분명 우리가 말했던 평화조약일 겁니다. 김정은이 비만이고 김씨 집안의 심장 문제 등의 건강상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망하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그가 마음을 바꿔 핵을 포기할 만한 제안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라고 보던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문의 기사에서 네 가지 선택이 모든 면들을 꼼꼼히 고려해서 보고 내린 북한에 대한 해법은 정답이 없다입니다. 보우든 씨가 선택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답은 의외로 네 번째 수락이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자는 거죠. 제가 미국 국무부의 비공식 띵크탱크인 안보협의회 쪽 글도 읽어보곤 했었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에는 북한이 서울로 반격할 경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야 얼마든지 거치게 말을 할 수 있지만요. 푸틴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전쟁을 본 북한은 풀을 먹고 살지언정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한 가지 조건은 평화조약이지만 미국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답이 없는 상태로 현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성명을 봐도요, 핵무기 개발은 방어용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상대의 공격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하죠. 현재의 북한 미사일 핵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평화적인 대응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런지 준비하는 데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